자, 사람의 마음을 열어라. 이 파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눈빛으로, 표정으로, 앉아있는 자세로, 또 숨쉬는 그 어떤 호흡, 이 모든 신체 언어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분위기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옷차림으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노트 필기를 하면서 이게 다양한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패턴이라는 거죠. 실제 이제 메로디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말의 내용은 단지 7%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단지 7%.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 보니까요. 38%가 목소리예요. 목소리. 목소리 어떤 톤을 사용하고 또 빠르기는 어떻게 빠르고 느리고 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억양이 어떻게 되냐 억양. 뭐 높낮이. 그죠? 또 음색. 이런 목소리의 특징들이 있겠죠. 이 목소리 특징들에 의해서 38%가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55%가 얼마냐면요. 55%는 바로 신체 언어라는 거예요. 말할 때에 앉아있는 자세, 코 패턴, 그 다음에 어떤 눈빛 표정, 그리고 눈동자 위치, 뭐 몸 동작, 제스처, 요게 차지하는 게 바로 55%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입으로 소리를 안 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빛, 표정, 눈 깜빡이, 뭐 눈동자 위치, 뭐 앉아있는 자세, 옷차림, 뭐 노트 필기,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지금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세 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고개를 갔다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노트 필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저랑 눈을 마주치고 있고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알겠어요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하네요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강의장에도 그렇지만은 뭐 상담을 할 때 또는 뭐 치유를 할 때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트를 보세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내가 내 나이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상대방 나이 수준을 내가 맞추지 못하고 있구나. 상대방의 어떤 성격 기질을 맞추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너무 나의 패턴을 고집하고 있구나. 뭐 이런 피드백을 알려주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라는 거죠. 이거는 뭐 부부간의 소통, 뭐 부모 자녀와의 소통, 일반 대인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럼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방식이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드백이라는 거죠. 피드백. 그런 점에서 자, 세 번째 보면 아무리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그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내 책임이 아니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저 사람 책임이지 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반응이 부정적이 그러면은 그 말하는 말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건 뭐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대화를 못했다는 이야기고, 자, 그 사람과 라포를 충분히 형성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좋은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뭐 반발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거부 반응을 해요. 그럼 일단 믿음 신뢰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즉 라포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맞추기를 그만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맞추어서 라포 형성을 한 상태에서 어떤 좋은 의도를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받아들이겠죠. 근데 의도는 좋은데 반응 부정적이다. 그건 라포가 깨져 있다. 그런 점에서 라포를 형성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살짜리 아기와 이야기할 때는 7살짜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70대 어르신과 이야기할 때 70대 어르신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된다. 젊은 세대와 이야기할 때 젊은 세대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돼요. 말하는 방식이 다 틀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지 못하는 건 본인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 네 번째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저항이나 거절은 래퍼의 결핍, 즉 민감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저항이나 거절은 레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자, 레포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민감성이 부족해서 상대방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화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뭐 상대방의 나이나 기질, 성격, 가치관, 뭐 참조 체제, 다양한 어떤 상대방의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걸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니까, 감지할 수 있는 민감성이 떨어지니까, 따라서 융통성도 이제 부족합니다. 맞춰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살짜리에 맞춰서 70대 어르신, 70대 어른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 방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방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먹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먹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하는 능력을 우리는 이제 융통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민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민감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면은 래퍼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상담에 있어서도 그러면 내담자의 거절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거절을 해요. 전 당신하고 상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내담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그 스타일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내담자한테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업을 하더라도 보면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좋은 제품을 소개해 주는데, 아, 나 물건 안 살래요.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경우 있죠. 뭐 보험 소개라도, 보험에 나 관심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 영업이 고객한테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고객의 니즈라든지 고객의 필요, 고객의 스타일을 맞추지 못해서 영업인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제품을 소개하기 때문에 거절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맞출 수 있는 힘, 또 내담자한테 맞출 수 있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의도 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강의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의하면 재미가 없어서 막 졸아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의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졸게 만들고 재밌게 만드는 그 차이는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청중에게 맞춰서 강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리를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민감성과 융통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민감성, 융통성이 활용이 되면서 바로 라포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이 파트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먼저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게 반발이 일어나요. 반발. 먼저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은 왼쪽 가슴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를 공감해 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표가 있다. 이거는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자, 이 알아달라는 이 마음은 어느 정도 강하냐면요. 숨 쉬고 싶은 욕구만큼 강해요. 숨 쉬고 싶은 욕구.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강의장에 산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산소가 없으면 숨 쉬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제 산소가 참 필요해요. 근데 우리 심리적으로도 산소가 필요하다. 나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를 이해해준다면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이해해준다면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뭐든지 들어드릴 것 같아요. 저를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제 마음이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해받기 이전에는 당신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마치 이런 원리죠. 우리가 호수물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는 이야기는 숨을 못 쉬는 거죠.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건져주지는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보험 가입하세요. 좋은 부동산 알아보세요. 뭐 좋은 교육 받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물에 빠져 숨을 못 쉬고 있는 욕할 기운도 없죠. 아무 어떤 의미가 없죠. 부동산이나 교육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설득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밖에 나오도록 끌어내줘요. 새끼줄을 던졌어. 물 밖에 나오게끔 도와주면 이 사람 숨을 쉬겠죠. 충분히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숨을 쉰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문제 없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 보험 가입도 한번 해보고
자, 부동산도 좀 알아보고 교육도 받아보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고 호수물에 빠져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뭐 무슨 교육에 뭐 보험에 뭐 부동산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 뭐냐면요. 내가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로 지금 마음이 답답한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 들어보면 옳은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인데 나한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숨 쉬고 싶은 욕구가 비슷하다. 우리 호수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게 우선인 것처럼 우리는 이해받고 싶은 사람한테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수용,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뭐 상담, 치료, 뭐 영업, 비즈니스 모든 것에 해당된다. 뭐 종교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는 사람들 뭐 99%는 전부 외로워서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밖에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길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는 게 신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해야 되냐? 사랑을 줘야 돼. 사랑.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편들어주고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의사 안아주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한번 잘 봐보자고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누구지 던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으면서 막 잠 안 재우고 이렇게 막 계속 따지고 10년 전에 이야기 또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게 바로 나를 알아달라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다. 아직 이해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 이해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계속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치는 거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아우성치는 것처럼. 아니 그 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욕이 오잖아요. 자 살려주시겠습니까? 제발 부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 살려줘 이렇게 아우성치지. 그런 것처럼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자,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안 된 사람은 호함 지르고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자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숨을 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부싸움 할 때 한 사람이 져줘야 되잖아요. 당신 그렇게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10년 전에 이야기 지금도 할까? 정말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누구러지겠죠? 그럼 이제 남편이 또 이게 이렇게 물건 뭐 집돈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당신 마음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술 한잔 사올 테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나한테까지 이렇게 화풀이를 할까?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뭐든 이야기해봐. 이렇게 아기를 달래는 것처럼 이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더 이상 뭐 소리 지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싸우다 그 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이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달래는 것처럼 엄마 역할을 해줘야 그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근데 아웃서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두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남편도 물에 빠져 있고 아내도 물에 빠져 있으면서 안 건져준다고 쌍욕을 하는 거죠. 왜 안 던져줘?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는 사람 더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나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둘 다 물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 밖에 있는 저 같은 심리 상담사나 체면치료사나 이런 분한테 의뢰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오게끔 도와줘야 된다. 심리 상담이 그래서 중요하다. 심리 상담의 기본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물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과정. 즉 숨쉬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며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다시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자, 분노 조절장애.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동안 참았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 무기력증, 외로움, 자살 충동, 억울함, 살인 충동,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도 같은 거죠. 공황장애, 뭐 또 불면증, 또 이제 식이요법 보면 과식, 폭식, 음식 조절이 안 되죠.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이렇게 이제 중독증.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이제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그럼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사람을 측은지심으로 휴머니즘적인 마인드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서 예?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우울증, 뭐 불안증, 뭐 대인공포증, 뭐 공황장애 이 의사들이 들어줘요? 안 되죠. 딱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전부 약 하나 주고 말아버리지 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은 치유사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예요. 그제 경험으로는 한 70% 정도 열에 한 7명 정도는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호수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약을 줘서 안 돼요. 우선은 최면 NLP 기법을 쓰기 전에 우리가 대화로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편들어주고 해소를 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 해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비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경규 선생님 같은 분이 왜 이제 앞으로 전망이 있냐면요. 나이 드신 분의 마음을 젊은 사람이 알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나이 드신 분이 알아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알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한나 선생님 같은 분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60대, 70대의 마음을 알아주려면 30대보다는 60대, 70대 같은 나이 또래가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왜? 인생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실버 세대 아닙니까? 뭐 전체 인구의 33분의 1은 이제 60대 이후가 될 텐데, 그럼 이 60대 이후에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치유를 해주려면은 또 같은 세대에 60대, 70대에 심리 상담사 나와요. 심리 상담사, 체면 치료사, NLP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60대 이후에 지금 뭐 심리 상담을 하거나 체면 치료를 하거나 NLP 치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이경규 선생님 같은 분이 만약에 이제 NLP 체면 치료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딱 센터를 하나 낸다, 연구소를 하나 냈어요. 수원에. 이경미 NLP 체면 치료 상담 연구소 이렇게 한번 냈어요. 그럼 어떨까요? 각각 봤죠. 나도 힘든데, 나랑 비슷한 친구 같은 누가, 예? 감동이라고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 나 언니 같은 사람이 또 친구 같은 사람이 비슷한 또래가 나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실제 엄마 같은 사람으로 막 공감해주고 상담해주면서 치료까지 해줘. 네. 그래서 우울증이 없어지고, 불면증이 없어지고, 불안증, 대인공포증, 외로움, 자살 충동 이런 게 막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할 일이 없지만 60대 이후는 할 일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같은 또래가 같은 또래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셔야 돼요. 우뚝 서셔야 돼요. 기술적으로도 우뚝 서야 되지만 마인드로서 우뚝 서야 돼요. 마인드.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정말 호수물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건져줄 수 있는 그 측은지심, 휴머니즘, 사람 살리고자 하는 그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되겠다고 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힘은 이거는 머리의 힘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머리의 힘이 아니라 가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고 석학이 되어야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치유 상담 변화 쪽은요, 좀 머리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많은 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슴이 따뜻하고 정말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자 하고 그 사랑과 책임지심과 진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명감,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치유를 잘한다는 거. 이걸 이제 칼 로저스라는 인간 중심의 상담을 한 이분도 같은 이야기예요. 상담실에 오면 심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우리 이영희 선생님처럼 막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는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심리학은 전혀 몰라. 근데 이 사람하고 심리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심리학이 이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가슴은 따뜻하지 않아요. 머리에 아는 건 많은데 가슴은 따뜻함이 없고 사랑도 없고 막. 그럼 이 두 사람이 상담을 하면 누가 상담 치료를 잘할까요? 어느 사람? 예? 전자의 사람. 그렇죠. 아는 건 없지만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치유 상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이분이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임상을 잘하는 거하고 머리에 아는 게 많은 건 다른 차원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NLP나 최면이 각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실제 임상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론으로 끝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 상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돕는 그 하나의 수단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통 심리학을 했던 그 뭐 서울대, 연대, 뭐 젊은 세대의 그 어떤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가끔 받는 세대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 50대, 60대, 70대 지긋한 분들이 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랑,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치료 수단을 배우는 거죠. 큰 일이죠, 진짜 큰. 네, 큰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어쨌든 그 대부분의 치료라는 과정이 물에 빠지는 사람 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살인자들을 하고 살인자 이게 화성인가 화성에 연쇄 살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춘배인가? 그렇죠? 이춘배 맞을 거야. 이춘배. 걔가 그 한 3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30명.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히 착한 애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춘배 하면은 뭐 인사도 잘하고 얌전하고 학교도 착하게 아주 공부만 하고 이런 애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어느 날 이제 할머니를 한 명 죽였어. 그러고 나서 이제 10대에 또 뭐 고등학생을 또 한 명 죽였어. 계속 이렇게 죽이주는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보세요. 왜 그 사람을 계속 죽여야 될까? 왜 연쇄 살인을 해야 되죠? 마음의 사람. 자, 죽여야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사람을 죽여야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 친구도 물에 빠져있단 말이야. 자, 물에 빠져서 답답해요. 근데 사람을 한 명 죽이면 뭔가 좀 살 것 같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에 또 이제 좀 시원한 마음을 갖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답답해져. 또 살인을 해야만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거야. 이렇게 반복된다 말이야. 이게 쌓인 게 많다. 안에 쌓인 게 많아서 해소되지 않는, 즉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랑에 대한 욕구 자질이 쉽게 말하면 어떤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쌓여있는 거야. 해소가 안 된 거죠. 근데 사람 한 명 죽이면서 약간 해소되는 느낌, 또 죽이고 해소되는 느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 죽이는 데 중독이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술 한잔 하면 좀 시원하고 술 한잔 하면 또 시원하고 술 한잔 그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 또 어떤 사람은 토박할 때는 토박할 때 좀 시원해. 토박 중독이 있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마약 중독이 마약. 또 어떤 남자들 보면 또 여자의 중독이 되는 경우 있어요. 돈 있는 대로 다 그냥 여자들 만나서 막 놀고 뭐 이런 남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다 뭐냐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증 또한 호수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상태다. 이 사람들 전부 우리가 호수물에서 건져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 호수물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산소를 제공받고 싶은 욕구와 같다. 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로 보더라도요. 욕구 단계를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맨 밑에는 생리적 욕구라고 그러죠.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자, 4단계는 자기 존중 욕구, 교재는 안 나와요. 자,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라고 그래요. 그럼 다 아시죠? 상식적인 거 제가 안 써놓은 겁니다. 다시 보세요. 맨 밑에는 생존 욕구, 생존. 자, 생존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 그 다음에는 사회적 욕구. 그 다음 4단계는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생존의 욕구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먹고 자고 싸고,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 가능해야 되죠. 기본적인 기능. 우리가 먹는 게 안 되잖아요. 잠을 못 자요. 자, 대소변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인간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해야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먹고 자고 싸고 하면 가능하면은 2단계로 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내 인생을 보장받고 싶은 욕구. 내 인생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의식주가 안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는 보험 가입도 하고 저축도 하고 안전한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식주가 보장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 생존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30대, 40대는 동창회가 안 돼요. 왜냐면 동창회 갈 여력이 없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동창회는 언제부터 됩니까? 50대 이후부터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사회적 욕구로 간다는 거예요, 사회적 욕구. 얘네 그 사람들이 예. 진급을 하잖아요. 전문가 되고 그러면 나오는데 예. 어쨌든 사람은 어딘가 속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뭔가에 속하기를 원해요. 뭐 모임이나 친구 관계나 그죠? 동창회나 뭐 그것도 아니면 등산 모임, 뭐 진기 활동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기를 모임 이제 속하기를 원하지 내가 혼자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어르신들은 양봉원에 간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회적 즉 소속에 대한 거죠. 소속되고 싶다. 소속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소속이 되는데 내가 인정받고 있네, 이해받고 있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죠. 근데 이제 소속이 되는데 나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뭐 어울리지 못하고 뭐 왕따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인생이 불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단계의 존중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존중받아요. 그래서 왼쪽 가슴에 항상 이해의 욕구 있다는 거죠. 이해해주세요. 존중해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중요한 사람을 인정해주세요. 이런 거죠. 요게 충족이 되어야만 5단계로 가는 거예요. 5단계. 즉, 자아실현. 비로소 인간은 제 기능을 하는 거죠. 인간 본연의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치를 실현하고 자,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고 뭐 의미 있는 기업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존중받기 이전에 인간은 존중받는데 매여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미워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80% 사람들이 존중욕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80%가.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쭉 보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야만 인정해 주잖아요. 좋은 옷을 입어 인정해 주고 좋은 집에서 살아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뭐 좋은 옷, 하여간 좋은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근데 이제 존중욕구를 뛰어넘은 사람은 이제 이걸 따지지 않아요. 이제 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라 이제는 자, 나 자신 본인의 정체성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죽을 때까지 내가 뭘 이루어야 되지? 남들 관계없이 내가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기다움으로 가요. 자기다움. 이렇게 이제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하는 것을 위해서 존중욕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거의 뭐 99.9%는 존중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먼저 이해를 해라. 먼저 이해를 해서 공감해주고 그래서 마음 알아주고 힘들어주고 요것만 하더라도 치료가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네, 80% 이상 됩니다. 뭐 세면을 안 줘도 돼요. 에너지 기술을 안 써도 된다니까요. 요까지 하는데 80% 정도 치료가 된다. 칼 로저스는 100% 치료된다고 얘기해요. 칼 로저스는 저는 이제 80% 이야기하지만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치료 기술을 전혀 쓰지 않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기술에 관계없이 사람을 100% 치료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공감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페이싱에서 리딩으로 가는데, 페이싱이 리딩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일단 공식을 먼저 하나 적어 드리고 시작할게요. 76페이지네. 자, 여기 됐을게요. 자, 진실. 아이고, 그래, 어디까지? 아이고, 정말네. 칠판. 그 저기는 딱 보시면 돼요. 트리오. 우리가 상담할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내담자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 진실한 관심과 사랑. 이건 정말 어떤 측은지심, 휴머니즘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정말 치료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나와야 한다. 이걸 저는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참만남 심리가족이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또는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상담자는 내담자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아기를 가장 잘 달리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엄마거든요. 엄마는 의료기술을 안 배워도, 상담기술을 안 배워도 아기한테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기에 대한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도 이제 내담자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이 사람을 순수한 그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공감적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평가 판단 없이는 그 수용, 존중을 하고 공감적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진실성, 진정성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 진정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냐면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뭐 가식이 있거나, 그 사람이 좀 상업적으로 하거나, 뭐 자기의 이제 뭐 내면을 감추고 그냥 겉으로만 이야기하거나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 자체가 일단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를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공감적 이해를 하고,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입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구체적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대화하면 당신은 정말 많이 힘드셨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제 뭐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나 힘들었다는 걸 내가 공감을 하는데 힘들었구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근데 밖으로 표현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선물을 포장해놓고 선물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자,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 그러면 선물을 포장해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 사람 참 많죠. 뭐 대한민국 우리 남편들 대부분 그렇죠. 다 사랑하면서 사랑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선물을 포장해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랑 상담할 때도 이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 당신 정말 힘드셨군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중간중간 그 어떤 힘든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대화. 이 대화가 바로 진실한 관심과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요걸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눈에 들어오죠. 관찰이 되죠. 관찰을 해줍니다 관찰은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게 관찰해요. 그 두 사람 관찰해야지 한번 알아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관이 막 범죄자를 관찰하는 거 틀려. 이건 이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 눈빛 보고 표정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게 아니잖아. 관찰이죠, 관찰. 또 이제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요. 아기가 말을 안 하지만 엄마는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아기가 지금 젖달라고 우는구나, 좀 재워달라고 우는구나,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네.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내담자를 사랑하면 내담자의 상태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이제 관찰이 된다, 관찰. 근데 상담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랑만 가지고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관찰이 되면 여러분들 세 번째 맞추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추기가 되죠. 관찰이 되는데 맞추기 되는 건 아주 쉽죠. 자, 관찰이 되면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힘든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쪽으로 맞출 수도 있고, 저 사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구나. 그럼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맞출 수도 있고, 저 사람 지금 분노 표출이 안 되겠구나. 분노 표출을 하도록 맞출 수가 있고, 맞추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맞추는데 이거는 모든 걸 다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어떤 참조 체계, 이런 어떤 그 사람 정신세계도 맞춰야 되지만요. 그 사람 이제 외부적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눈빛, 표정, 자세, 호흡, 몸 동작, 제스처 이런 것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고개를 까딱까딱하면 나도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머리를 만지면 나도 한 5초 이후에 머리를 만지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 뒤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뭐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팔짱. 그러면 한 5초 이후에 나도 팔짱을 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맞춘다는 거예요. 맞추기에 이런 방법인데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맞추는 그런 미러링이 있고, 그냥 거울에 이제 비친 모습은 뭐냐면 그 상대방 오른손 들면 나는 왼손을 들은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니까. 그냥 상대방 오른손 들면은 나도 오른손을 드는 쪽으로 맞추는 이런 게 이제 이건 매칭이라고 매칭. 자, 일치시키기. 똑같이 일치시키는 쪽으로 맞추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머리를 만지면 나는 무릎을 만지는 쪽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숨을 들이마시면 난 고개를 까딱거리는 쪽으로 맞출 수도 있어. 상대방이 어떤 패턴에 맞춘다는 거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면 고개 까딱, 숨을 들이마시면 고개 까딱.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교차 반응하기. 교차. 그러니까 신체 부위는 다르지만 어떤 패턴, 리듬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맞추는 거고. 또 이제 오늘 뒤에서 공부할 건데 이제 백트래킹이라는 거죠. 백트래킹. 상대방이 발자국을 따라간다 이 말인데 상대방이 말을 따라가면서 맞출 수가 있어요. 말을 따라가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면 날씨 참 좋네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이 말을 따라해 준 거죠. 자, 말을 따라해 준 거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맞춰주는 거지. 근데 이제 바꾸고 말하면서 말을 맞춰줄 수도 있어요. 요즘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막 직장 상사가 나를 갈구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직장 생활에 관한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이제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 방식대로 맞춰서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이런 건 이제 바꾸고 말하기. 앞서는 반복하기라면 이건데 바꾸고 말해주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또 길게 이야기해주면은 길게 뭐 한 5분, 10분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야기 쭉 듣고 있다가 지금 하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어쩌저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하기라고 하죠. 요약하기.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을 하면서 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 요약하기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기는 뭐 앞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자기 기분 상태를 또는 감정 상태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남편하고 싸워서 힘들어요. 뭐 시댁 식구랑 뭐 안 맞아서 힘들고 뭐 잠을 못 자서 힘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그죠.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인정을 안 해주어서 많이 서운한 상태군요. 자, 어떤 상황에서 뭐뭐한 상태군요. 뭐뭐한 기분이네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공감하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다 맞추기라는 거예요. 백트래킹. 그런 맞추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서 이야기했던 래포 배웠죠? 래포가 있습니다. 래포. 즉, 통하는 상태가 되고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되고 어떤 말을 하든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태.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끌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체면 치료를 한번 해보죠. 자, 체면 한번 제가 끌어서 도와드릴게요. 자, 편안하게 눈 감고 심호흡합니다.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또는 그때 힘들었던 기구를 한번 가볼까요? 뭐 시댁 식구들 얼굴 한번 돌려볼까요? 뭐 치료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치료작으로. 뭐 전생 치료도 좋고 뭐 어쨌든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치료 패턴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이끌기라고.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 이끌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자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변화가 일어난다. 또 좋은 결과가 오겠죠. 여기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갈 거예요. 하나씩 풀어 나가는데 여기 제가 다 써놨네. 여기 있네. 이거 써놨네 제가 괜히 출판 썼네.